태우는 뺨을 맞은 충격으로 옆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힘이 이렇게 셀 줄은 몰랐거든요. 내 손녀와 증손주 죽인 놈이 이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인생은 이제 지옥밖에 없을 거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손녀의 인생을 망친 제비에게 완벽한 복수를 이룬 사연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병원 중환자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자의 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나오던 규칙적인 소리가 길게 이어지는 단조로운 소음으로 바뀌었죠.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20분. 환자 사망을 확인합니다. 42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여자의 이름은 이소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친정과는 20여 년 전부터 연을 끊고 지냈던 상황이었거든요. 소영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나서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의 목소리였죠. 혹시 이소영 씨와 관련이 있으신지 문의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미수금 처리와 관련해서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듣는 것이 벌써 10여 년 만이었거든요.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네, 관련이 있습니다. 영안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21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관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죠. 엄마, 왜 나 혼자 두고 가세요? 어떻게 살라고 이러세요? 엄마, 유나였습니다. 소영의 딸이었죠. 아이는 엄마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끝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안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할머니가 들어왔죠. 허름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꾸미고 온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누구세요? 유나가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울음으로 잠겨 있었고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소영이 엄마야. 너의 할머니지. 유나는 그 순간 멈췄습니다. 엄마가 늘 얘기했던 할머니가 진짜 나타난 거였거든요. 할머니요? 정말 우리 할머니세요? 그래. 유나야.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다시 엄마를 향해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할머니가 오셨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할머니가 정말 오셨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자신의 손녀라는 사실이 실감났거든요. 유나야, 이제 할머니가 있어.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는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유나는 할머니 품에서 더욱 크게 울었죠. 할머니,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도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엄마가 할머니 연락처를 안 알려주셔서. 괜찮아. 유나야. 할머니가 늦었지만 이제 왔으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관 앞에 서서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죠. 소영아. 미안하다. 이제라도 유나만큼은 잘 지켜볼게. 영안실을 나서며 할머니는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 연락처 알려줄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할머니는 평범한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실제로는 비서가 관리하는 번호였지만 할머니 개인 번호처럼 보이게 했죠. 할머니는 어디에 사세요? 아, 할머니는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어.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놀러와. 할머니는 구체적인 주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거든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왜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할머니도 너희들이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여 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딸과 손녀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이제 할머니랑 자주 만날 수 있죠? 그럼, 유나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유나는 할머니와 헤어진 후에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엄마를 잃었지만 할머니를 찾았다는 위안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병원을 나서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 주변을 24시간 경호하되 절대 들키지 말고 조용히 해.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모르게 도와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직은 내가 누군지 알려주면 안 돼. 유나가 놀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받아들이게 하고 싶어. 며칠 후부터 할머니는 유나에게 자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유나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혼자 사는 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할머니가 도와줄게. 할머니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유나의 모든 것을 챙기고 있었죠. 집 근처 경비, 생활비 지원, 안전관리까지 말입니다. 할머니, 요즘 이상해요. 편의점 사장님이 갑자기 급여를 올려주셨어요. 그래? 유나가 일을 잘해서 그런가 보다. 할머니는 이미 편의점 사장에게 유나의 급여를 올려달라고 부탁해둔 상태였습니다. 물론 유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집 앞 가로등도 새로 달고 우편함에 가끔 생필품이 들어있기도 하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 유나야.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세심한 배려였지만 유나는 그저 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도 몸 건강히 지내세요. 언제 한번 뵈러 갈게요. 그래. 할머니도 유나 보고 싶어. 곧 만나자.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쯤 유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유나가 놀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소영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가엾은 것을.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인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평범한 할머니로 남아있기로 했죠. 유나가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말입니다. 유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니? 가끔 무서울 때도 있지만 괜찮아요.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이런 대화들이 유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클럽 룸에서는 술 기운에 취한 남자들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26살 태우는 친구 민수와 함께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죠. 야, 태훈아, 요즘 어떻게 돌아가냐? 물주 상황은? 씨발, 최근에 붙어있던 년이 돈줄 마른다고 튀더라고. 개빡치네. 태훈은 거칠게 말했습니다. 잘생긴 외모를 무기로 돈 많은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생활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거든요. 민수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똑같아. 요즘 년들이 다 똑똑해져서 호구가 안 돼. 진짜 괜찮은 타겟이 나타나야 하는데 말이야. 그때 옆 테이블에서 다른 남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혹시 이소영이라는 년 알아? 누구? 동양그룹 회장 딸이야. 집안 반대 무릅쓰고 결혼했다가 연을 끊겼다는 그년. 태훈과 민수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아, 그년 얼마 전에 뒤졌다며? 암으로. 맞아. 그런데 딸이 있다더라고. 21살인데 유나라는 애야. 딸이 있어. 그럼 그 애는 재벌 손녀네? 그렇지. 근데 웃긴 게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한다더라. 우리 동네에서. 태훈과 민수가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안에서 연을 끊어서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동양그룹 회장이 유일한 막내딸을 언제까지 모른 척할까? 언젠가는 찾을 거 아니야. 그 영감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 손녀 하나쯤은 금덩어리로 키울 거야. 민수가 갑자기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야, 이거 완전 대박 아니야? 내가 그년한테 붙어볼까? 뭐? 너가? 태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민수도 질세라 맞받아쳤죠. 왜? 나라고 못할 것 없잖아. 요즘 물주 마른 상황인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야, 잠깐만. 내가 먼저 찍은 건데. 누가 먼저 찍었다고? 우리가 동시에 들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우는 빠르게 계산했죠. 민수야,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그런 순진한 년들 상대하는 건 좀 너무 급하게 들이대잖아. 뭐라고? 내가 언제? 부모 잃고 외로운 년한테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너는 너무 성급해. 민수가 화를 내려던 순간 태훈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내가 먼저 시도해볼게. 만약 망하면 그때 내가 하는 거야. 야, 그게 무슨. 대신 성공하면 나중에 떡값 챙겨줄게. 어때?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태훈이 여자 꼬시는 실력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1,000만 원. 진짜? 진짜. 대신 방해하면 안 돼. 민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한 달 안에 진전 없으면 내 차례다. 좋아. 며칠 후, 태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우는 먼저 유나가 일하는 편의점 근처를 며칠간 관찰했습니다. 유나의 퇴근 시간과 동선을 파악했죠.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짰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태우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리 섭외해둔 불량배 2명이 유나가 지나가는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야, 예쁜 년이 혼자 지나가네. 이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불량배들이 유나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죠. 저기 비켜주세요. 비켜달라고. 우리가 왜? 불량배 중 한 명이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나는 무서워서 떨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태훈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태훈을 본 불량배들은 일부러 놀란 척했죠. 뭐야, 이 새끼는? 여자 혼자 괴롭히는 게 재밌냐? 태훈은 유나 앞으로 나서며 불량배들을 노려봤습니다. 야, 씨발 누구야 너? 불량배가 태훈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피했죠. 몇 차례 몸싸움 후 불량배들은 도망갔습니다. 괜찮아요? 태훈이 유나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아직 놀란 상태였죠.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나 봐요. 이 시간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네, 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인데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유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무서운 일을 당한 터라 혼자 집에 가기가 두려웠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저는 태훈이에요. 저는 유나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태훈은 유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혼자 사세요? 네.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세요. 유나는 할머니 얘기를 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태훈은 속으로 생각했죠. 할머니가 있긴 하네. 근데 별로 상관없어. 어차피 늙은 년이니까. 저도 혼자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 친해져요. 네. 좋아요. 집 앞에 도착해서 유나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태훈 씨가 아니었다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되네요. 태훈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죠? 혹시 연락처 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들어가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유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태훈이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거든요. 그리고요. 앞으로 제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데려다 드려도 될까요? 이런 위험한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태훈의 제안에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폐가 될 것 같은데. 전혀 폐가 아니에요. 유나 씨 안전이 더 중요하죠. 제가 이 근처에 살아서 어렵지도 않아요. 태훈은 자상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런 태훈의 배려에 감동했죠. 정말 고마워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날 밤 태훈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성공했어. 벌써. 뭔 수를 썼길래? 내 방식이 있지. 이제 그녀는 내 손안에 있어. 태훈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재벌 손녀와의 게임이 시작된 거였죠. 며칠 후부터 태훈은 약속대로 유나를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어느 날 태훈이 일부러 물었습니다.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지금은 할머니랑만 연락하고 지내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세요?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나타나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자주 안부도 물어보시고. 태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그 노인네한테도 잘 보여두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네. 유나를 완전히 내 거로 만들려면 주변 놈들부터 공략해야지. 특히 할머니 같은 늙은 년들은 한번 속으면 끝까지 믿으니까 개꿀이야.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제 제가 옆에 있을게요. 유나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위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께 태훈 씨 얘기해도 될까요? 할머니가 제 친구들에 대해 궁금해하세요. 물론이죠.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유나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할머니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태훈 씨라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위험할 때 구해주셨거든요.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녀를 만나려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에게 접근하는 남자가 순수한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할머니 역할을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동네 카페였습니다. 유나와 태우는 일찍 도착해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가 오시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워낙 질문을 많이 하셔서요. 유나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태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유나 씨를 걱정하시는 거니까요. 태우는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네 하나 구워 삶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빨리 만나고 끝내자. 잠시 후 할머니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털이 빠진 가방을 들고 있었죠. 신발도 많이 해져서 밑창이 닳아 있었고 바지도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할머니, 여기요. 유나가 손을 흔들며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와 자리에 앉았죠. 늦어서 미안해. 유나야. 이분이 태훈 씨구나. 안녕하세요. 태훈이라고 합니다. 태훈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허름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뭔가 이상한데? 동양그룹 회장 사모님이면 그래도 돈이 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유나 구해주셨다면서요? 할머니는 태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겉보기에는 괜찮은 청년이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훈은 겸손하게 대답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뭐야? 진짜 이상하네. 재벌 사모님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할머니는 계속해서 질문했죠. 직업이 뭐예요? 아,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태우는 애매하게 대답하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마케팅 쪽 일이나 컨설팅 같은 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태우는 여전히 모호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죠. 그래요. 그럼 부모님은 뭐 하세요? 할머니 아직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유나가 부끄러워하며 살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물어보시면 태훈 씨가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요. 할머니는 유나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유나야. 내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할머니가 궁금한 게 당연하지. 그치. 태훈 씨. 태훈은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늙은 년이 진짜 귀찮네.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해 보이지? 괜찮아요, 유나 씨. 할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직장 다니십니다. 그래요? 아주 좋으네요. 우리 유나는 가족이 없으니.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낡은 지갑을 꺼냈죠. 지갑도 가죽이 해져서 모서리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 젊은 친구가 우리 유나 챙겨준다니 고맙네. 용돈이나 좀 받아. 할머니는 구겨진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과 500원 동전들이 섞여 있었죠. 태우는 그 순간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가난한 건가?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건가? 동양그룹 사모님이 이런 돈을 용돈으로 준다고? 아이 참. 할머니 괜찮아요. 유나가 당황했지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돈을 세고 있었죠. 얼마나 되나? 1,000원.
2,000원, 3,000원. 할머니는 일부러 천천히 세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와 동전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이죠. 2만 원, 2만 1,000원. 아, 2만 4,000원 되네. 할머니는 그 돈을 태운 앞으로 밀었습니다. 학생이니까 밥은 먹고 다녀야지. 용돈이요? 할머니 마음이에요. 태우는 그 순간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씨발, 뭐야 이거? 2만 4,000원. 동양그룹 사모님이. 아니면 집에서 쫓겨났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완전히 잘못 들은 건가? 태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혼란과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받아. 할머니가 주는 건데.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돈을 밀어냈습니다. 유나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태훈 씨가 부담 가질 것 같아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하며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부담스러울 게 뭐 있어? 젊은 친구가 우리 유나 도와준다는데. 태우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노인네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유나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고맙습니다. 태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역시 그렇구나. 저 표정 좀 봐라. 할머니는 태훈의 변한 표정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유나 잘 부탁해요. 이 애가 부모도 없고 혼자라 걱정이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태훈은 대답했지만 이미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카페를 나온 후 태훈은 유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죠. 할머니가 너무 그러셔서 죄송해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거죠. 태훈은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태훈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민수야. 태훈이야. 어떻게 됐어? 할머니 만나봤다며? 야, 뭔가 이상해. 할머니가 완전 가난뱅이야. 2만 4천 원을 용돈이라고 주더라고. 그것도 구겨진 종이 쪼가리 지폐로. 뭐? 2만 4천 원? 응. 그리고 옷차림도 완전 허름해. 진짜 가난한 사람 같아. 민수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야, 너 완전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후. 근데 생각해보니까 완전 똥 밟은 것 같아. 재벌 손녀라더니 할머니가 2만 4천 원을 용돈으로 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포기할 거야? 당연하지.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어. 그냥 가난한 년이었던 거야. 태우는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니 확신이 섰거든요. 할머니 만남 이후 며칠간 유나가 태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태훈 씨, 연락이 잘 안 돼서 걱정돼요. 얼굴 안 본 지 오래돼서 너무 보고 싶어요. 유나의 간절한 문자에도 태훈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뒤늦게 간단하게만 답할 뿐이었죠. 아, 바빠서 못 봤네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유나는 태훈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도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없었거든요. 한편 할머니는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훈을 만나보고 나서 확신이 서게 되었거든요. 저 남자, 뭔가 이상해. 유나한테 접근하는 목적이 순수하지 않아. 돈 주는 순간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 할머니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이라는 남자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줘. 나이는 26 정도이고 모든 것을 다 알아봐.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유나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태훈 씨가 너무 이상해요. 연락도 잘 안 받고. 유나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나야,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알 수 있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 놈을 제대로 처리해야겠어. 며칠이 더 지나자 유나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태우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유나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죠. 태훈 씨,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보고 싶어요. 유나는 거의 매일 이런 문자를 보냈지만 태훈의 답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정말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 와중에 유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거였죠.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생리가 늦어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 본 결과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어떡하지? 이럴 수가.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받았죠. 태훈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 하면 안 되나요? 태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전화로는 힘들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유나의 간절한 부탁에 태훈은 마지못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태훈은 시계를 자주 보며 빨리 끝내고 싶다는 기색을 드러냈죠.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요? 태훈이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태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임신한 것 같아요. 테스트기로 확인해봤는데. 태훈은 속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씨발, 이런 타이밍에 임신이라니. 완전 귀찮네. 확실해요? 네.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겠지만. 태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나를 완전히 버리기에는 임신이라는 게 걸렸거든요. 그렇다고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뜯어낼 건 뜯어내야겠다는 계산이 섰죠. 유나 씨, 우리 아기가 생겼군요. 태훈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유나는 그 변화에 안도했죠. 태훈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요? 아기를 제대로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태훈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당장 필요한 병원비부터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사업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되면 우리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아요. 사업이요? 네.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혹시 유나 씨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돈이 많지 않은데요.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혹시 적금이나 저축해둔 거라도 있으면. 유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가지 않은 대신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이 5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저축해둔 돈이 조금 있긴 한데요. 정말요. 얼마나 되는데요? 5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모아둔 전부예요. 유나 씨, 우리 미래를 위해서예요. 사업이 성공하면 몇 배로 돌려드릴게요. 태우는 사랑을 핑계로 유나의 저축한 돈을 요구했습니다. 유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통장을 해지했죠. 고마워요, 유나 씨. 정말 사랑해요. 태우는 그 돈을 받자마자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씨, 제가 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들이랑 만날 일이 있는데 옷이 좀 너무 후줄근해서. 옷이요? 네.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정장 하나 정도 사면 좋을 텐데. 유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100만 원짜리 정장을 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계였습니다. 유나 씨, 사업하는 사람들은 시계를 많이 보더라고요. 신뢰감을 주려면. 이번에는 200만 원짜리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나에게는 돈이 거의 남지 않았죠. 태훈 씨, 저 이제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럼 카드 대출 같은 거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사업이 성공하면 다 갚을게요. 유나는 고민 끝에 결국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서 큰 금액은 어려웠지만 3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여행이었습니다. 유나 씨,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일이 안 돼요.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좋을 텐데. 여행이요. 저도 임신 초기라 몸이 안 좋은데요. 그럼 내 차로 같이 가요. 국내라도 가서 힐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릉 어때요? 태우는 유나를 설득했습니다. 강릉이요? 네. 바다도 보고 좋은 숙소에서 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요. 유나 씨도 임신 때문에 힘들 텐데. 유나는 고민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태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웠거든요. 좋은 펜션이 있는데 조금 비싸긴 하지만 우리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죠.
결국 유나는 강릉 고급 펜션 2박 3일 여행비로 12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태우는 계속해서 유나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포장해서 말이죠. 유나 씨, 당신이 도와주니까 사업이 점점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들이 모두 태훈의 유용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카드빚과 쌓여있는 대출금. 점점 불러오는 배로 일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태훈 씨, 저 이제 정말 돈이 없어요. 더 이상 대출도 받을 수 없고. 태훈은 그 말을 듣고 짜증이 났습니다. 이제 유나에게서 뜯어낼 게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태훈의 태도가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반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유나는 불안해졌습니다. 태훈 씨,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기. 그거. 태훈은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이제 유나에게서 더 이상 이용할 게 없으니까 관심도 없어진 거였죠. 며칠이 더 지나자 태훈은 아예 유나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태훈은 무시했죠. 태훈 씨,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병원에 같이 가야 하는데 아기 초음파 사진 받았어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 정말 무서워요.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태훈은 이 모든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에게서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부터 완전히 관심을 끊어버린 거였죠. 유나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어가는데 태훈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유나는 우연히 태훈을 목격했습니다. 카페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말이죠. 태훈은 그 여자에게 예전에 유나에게 했던 것처럼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태훈에게 다가갔죠. 태훈 씨. 태훈은 유나를 보고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 연락이 안 돼서. 우리 얘기 좀 해요. 태훈은 옆에 있던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안. 잠깐만. 금방 올게. 그리고 유나를 카페 밖으로 끌고 나갔죠. 뭐야? 왜 이래? 창피하게. 태훈의 말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훈 씨, 저 임신했잖아요. 우리 아기. 아기가 뭔데? 그게 내 아기라고 확실해? 유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태훈 씨 말고는. 그건 네 말이고. 어떻게 확신해? 태훈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태훈 씨,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예전에는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솔직히 말하면 난 책임질 생각 없어. 유나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상황이 바뀐 거지.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응. 네가 돈이 없잖아.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고. 태훈은 아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죠. 그럼 저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접근한 거였어요? 뜯어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거지. 유나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태훈 씨, 제발요. 우리 아기만은. 야, 그만해. 진짜 귀찮아. 태훈은 유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훈 씨. 유나가 매달리려 하자 태훈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야, 그만 좀 해. 진짜 짜증나. 그리고는 유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유나는 뺨을 부여잡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거지 같은 년이 내가 적당히 놀아줬으면 꺼지던가 닥치던지 해야지. 그딴 건 빨리 지워버리고 내 앞에서 꺼져. 그리고는 유나의 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으아악. 유나는 배를 움켜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태훈은 그렇게 말하고는 카페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유나는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배에서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죠. 안 돼. 유나는 자신의 하의를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기. 우리 아기. 유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이미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이요. 임산부가 출혈하고 있어요. 의료진들이 급히 유나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산되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것 같은데. 산모님,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 여기 산소호흡기 빨리.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기를 잃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한편, 할머니는 유나와 연락이 안 되자 걱정이 되어 유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집에 없었죠. 할머니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즉시 비서에게 연락을 했죠. 유나를 찾아봐. 뭔가 이상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유나 양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태훈 그 새끼가 뭘 한 거야? 할머니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나를 만나자마자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유나야, 무슨 일이야? 유나는 할머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한테 얘기해봐. 유나는 태훈에게 당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죠. 그 개새끼가. 할머니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돌았습니다. 유나야, 이제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훈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병원을 나선 할머니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내 방식으로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저 놈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려. 할머니는 태훈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손녀와 손녀의 아기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죠. 그날 밤, 할머니는 대저택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40년간 묻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내 든 채 말이죠. 회장님, 정말 그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비서차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나가 잃은 건 돈이 아니야. 그 놈이 내 손녀와 내 증손주까지 다 죽였어. 수첩 속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인, 검찰, 언론인, 그리고 뒷세계 사람들까지. 태훈이란 놈 신상 다시 한번 정리해봐. 네. 회장님. 김태훈, 27세. 이전 호스트바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부녀들에게 스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은 휴학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고. 그만해.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할머니는 수첩의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먼저 한수진에게 연락해. 한수진. 그 한수진 말씀이십니까? 할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우는 친구의 소개로 강남의 한 고급 클럽에 와 있었습니다. 유나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한번 제대로 놀아보려고 했거든요. 클럽 안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했고, 태우는 VIP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여자가 있었어요. 바 카운터에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모델 같은 미인이었습니다. 태우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완벽한 미모에 태우는 순간 넋을 잃었어요. 민지라고 해요. 태훈입니다. 민지는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심심했거든요. 태훈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태훈은 민지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태훈 씨, 이거 어때요? 민지가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롤렉스를 보여줬습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비쌀 것 같은데.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요. 뭐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지만 태우는 민지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부잣집 딸이라는 게 확실해 보였거든요. 민지 씨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 좀 해요. 지루한 얘기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민지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태훈에게 온갖 호의를 베풀었죠. 명품 옷을 선물해주고 고급 호텔에서 데이트를 하고 태훈이 갖고 싶어 하던 명품 시계까지 사줬습니다. 태훈아, 깜짝 선물이 있어. 어느 날 민지가 태훈을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새 BMW가 서 있었어요. 이게 뭐야? 내 차야.
필요할 때 쓰라고. 미쳤어. 이런 비싼 걸 어떡해. 별거 아니야. 용돈 수준이라고. 태우는 완전히 민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태우나, 나 고민 있어. 몇 주 후 민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아빠가 사업 관련해서 투자를 하래. 그런데 내 명의로 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해야 한다는데. 태우나,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태우는 민지가 자신을 믿고 부탁한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돼? 명의만 빌려주면 돼. 모든 건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까. 물론 수고비도 줄게. 민지는 태훈의 손을 잡으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발 도와줘. 태훈이가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태훈은 민지의 말에 따라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두 번째 술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언론 쪽으로 연락해봐. 어떤 언론 말씀이십니까? 김 기자. 예전에 우리 회사 특종 많이 써준 그 사람. 아, 김성우 기자 말씀이시군요. 맞아. 그 사람한테 부탁 하나 해봐. 며칠 후 태우는 민지가 사준 BMW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의대여 수고비로 받은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까지 마친 후였죠. 아, 진짜 이런 게 인생이지. 태우는 운전대를 잡고 기분 좋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친구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태우나. 너 지금 뭐 하냐? 응. 드라이브 중인데. 야, 너 인터넷 봤어? 인터넷. 뭔데? 너 관련된 글이 올라왔는데. 야, 너 정체 들킨 거야? 태우는 급히 차를 세우고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대학생 사칭 결혼 사기범 주의보. 20대 여성들 상대로 연애 사기 벌인 남성 화재. 태훈의 사진과 함께 그의 행각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물론 유나의 이름은 빠져 있었지만 태훈의 수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뭐야, 이거? 태훈은 자신에 대한 기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호은행입니다. 고객님 계좌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계좌가 왜요? 명의도용 의혹으로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태우는 급히 민지에게 연락했지만 민지의 번호는 이미 사용 중지 상태였습니다. 뭐야? 이게 뭔 일이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는 세 번째 술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신용도 쪽으로 들어가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해. 그동안 유나에게서 뜯어낸 돈들 전부 사채업체에서 빌린 걸로 만들어버려. 할머니는 뒷세계 인맥을 통해 태훈의 신용정보를 조작했습니다. 태훈이 실제로는 빌리지 않은 돈들이 갑자기 빚으로 둔갑한 거죠. 태훈 씨 맞죠? 어느 날 집 앞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태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돈 받으러 왔습니다. 1억 8천만 원. 1억 8천만 원. 저는 그런 돈 빌린 적 없는데요. 여기 계약서 있잖아요. 태훈 씨 도장 찍힌 거. 태훈은 계약서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저는 정말 그런 돈 빌린 적 없어요. 그럼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태우는 급히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아빠, 급하게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이 왜 필요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1억 8천만 원만. 1억 8천만 원. 야, 너 무슨 일 저질렀냐? 태우는 결국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부모님은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요. 하지만 부모님이 마련할 수 있는 건 1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일단 이것만 갚고 나머지는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 이자가 하루에 얼마인 줄 아세요? 태훈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에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고 문자 메시지도 폭주했죠. 야 개새끼야. 내 여동생한테 뭔 짓 한 거야? 김태훈 맞지? 나와서 얘기하자. 돈 갚아라. 이 쓰레기야. 태훈은 결국 휴대폰을 꺼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마지막 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이야. 놈을 내 앞에 데려다 놔. 그 놈이 우리 유나한테 한 짓이 뭔지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야.
그리고 마침내 태훈을 직접 만날 때가 왔습니다. 태훈은 이제 완전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매일 그를 찾아다녔고 집에도 갈 수 없었어요. 태훈은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돈은 떨어져가고 어디서든 추격자들의 그림자가 느껴졌죠. 형님들, 정말 그런 돈 빌린 적 없어요. 저도 억울해요.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태훈이 돈을 빌린 게 맞았거든요. 야, 우리가 장난하는 줄 알아? 여기 내 도장 찍힌 계약서 있잖아. 그 도장도 이상해요. 제가 언제 그런 걸. 닥쳐. 변명 그만하고 돈이나 구해와. 며칠이 더 지나자 태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지는 완전히 사라졌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다 뭔 일이야.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태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날 밤 태우는 버려진 공장 지대의 한 골목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거든요. 씨발, 이게 뭔 일이야. 태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BMW를 타고 다니며 호요식했는데 이제는 노숙자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태우는 또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줄 알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태훈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세요? 저희 회장님이 만나자고 하시네요. 회장님,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김태훈 맞죠? 그럼 가시죠.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태훈은 어쩔 수 없이 차에 탔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곧 도착합니다. 차가 멈춘 곳은 강변의 한적한 공원이었습니다. 태훈이 차에서 내리자 또 다른 고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차에서 한 할머니가 내렸어요.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나와 카페에서 봤던 그 허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야 진짜 재벌 회장 사모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김태훈이군.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저한테 무슨 일이? 유나라는 이름 기억나? 그 순간 태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나요? 맞아. 내 손녀야. 할머니는 태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녀라고요? 그럼 할머니가. 그래. 유나 할머니다. 태훈은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민지, 계좌, 사채업자들. 모든 게 이 할머니의 계획이었던 거죠. 할머니, 설마 이 모든 게. 맞아. 전부 내가 한 일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유나한테 뭘 했는지 기억나? 태우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너 때문에 유나가 아이를 잃었어. 너 때문에 내 증손주가 죽었다고. 할머니의 말에 태우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할머니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내 증손주가 살아나니? 할머니, 너한테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할머니가 손짓하자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제발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태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이미 늦었어. 할머니는 태훈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훈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아! 태훈은 그 충격으로 옆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힘이 이렇게 셀 줄은 몰랐거든요. 내 손녀와 증손주 죽인 놈이 이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인생은 이제 지옥밖에 없을 거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럼 저는 경찰이 널 데려갈 거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할머니가 태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밖에서도 평생 편할 날은 없을 거야. 그게 우리 유나한테 한 짓에 대한 대가야. 경찰차들이 도착했고 경찰들이 태훈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훈 씨,
사기와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우는 수갑이 채워지면서 경찰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억울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저 할머니가 다 꾸민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등을 돌리고 차로 향하고 있었어요. 넌 여기까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태우는 경찰차에 태워지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나에게 했던 모든 짓들이 이제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경찰차가 사라진 후 할머니는 잠시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복수해줬어. 이제 마음 편히 새 시작을 하렴. 복수는 완벽했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받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태훈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산의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해 아직도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거든요. 유나야. 할머니가 조용히 부르자 유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기분이 좀 어때? 그냥 멍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할머니는 유나 옆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태훈이 그 놈 말이야. 경찰에 잡혔어. 유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할머니가 해결했어.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유나는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유나야, 사실 할머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숨긴 게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할아버지가 동양그룹 회장이야. 내 엄마는 그 그룹의 막내딸이었고. 유나는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벌이라고요? 그럼 엄마가. 맞아. 내 엄마는 재벌 2세였어. 하지만 가난한 내 아빠와 사랑에 빠져서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지. 유나는 자신이 들은 말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제가, 넌 우리 집 사람이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막내딸의 유일한 손녀. 할머니는 유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딸을 잃고 나서 할머니가 너무 자책했어. 그리고 내가 할머니를 미워할까봐 무서워서 멀리서만 지켜보려고 했는데 유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넌 혼자가 됐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한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놈을 벌해줬어. 다시는 우리 유나 앞에 나타날 수 없게. 유나는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할머니랑 함께요. 이제 할머니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며칠 후, 유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할머니가 데리러 왔거든요. 병원 앞에는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차. 이제 넌 보호받아 마땅해. 그동안 받지 못한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유나는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대한 저택 앞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저택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궁궐 같은 건물이 유나를 맞이했어요. 너무 커요. 처음엔 어색할 거야.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할머니는 유나의 손을 잡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더욱 화려했어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고급 가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내 방을 보여줄게. 할머니는 유나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방이 유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방 안에는 최고급 가구들과 옷장, 그리고 거대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시선을 끈 건 따로 있었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나의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너한테서 들었을 때 사진을 하나 달라고 했잖아. 그때 받은 거야. 유나는 액자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 그 아이도 여기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할머니도 함께. 할머니는 유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다 잊고. 할머니, 저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있잖아. 며칠이 지나면서 유나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유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정원을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유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나야, 이제 뭘 하고 싶어?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할머니가 뭐든 지원해줄게. 정말요? 당연하지. 넌 이제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이니까. 어느 날 저녁, 유나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뭘 보고 있어? 그냥, 예뻐서요. 정원이, 우리 손녀가 더 이뻐.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저를 구해주셔서. 할머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유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맞아.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유나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기도 분명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마워, 할머니. 그리고 미안해, 우리 아기.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이에요.